안녕하세요. 선부중학교 3학년 학생 여러분, 현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52강, 바로 박정희 정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는 거랑 프린트는 똑같이 58번 프린트고요. 교과서는 104에서 106쪽, 그리고 113에서 115쪽과 120쪽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권을 공부할 때 해당하는 교과서가 왜 이렇게 띄엄띄엄 있냐면요. 여러분 교과서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권을 이제 다룰 때, 현대 대한민국의 정권들을 다룰 때요. 정치 쭉 공부하고, 경제 쭉 공부하고, 통일정책 쭉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그러니까 이승만 정치, 박정희 정치, 전두환 정치. 그리고 이승만 경제, 박정희 경제, 전두환 경제. 이런 식으로 분류별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그 한 정권에서 있었던 일을 통합적으로 공부하기 힘들 것 같아서 선생님은 교과서를 재구성해서 그냥 이승만 정부의 정치경제, 박정희의 정치경제, 전두환의 정치경제 이런 식으로 그냥 정권별로 묶어서 재구성을 해서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프린트랑 교과서를 보실 때 그렇게 이해하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 배운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이번 시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날씨가 추우니까 코감기 기분이 약간 있어가지고 목소리가 좀 맹맹거리네요. 자, 봅시다. 4.19 혁명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뭐 때문에 터졌죠? 네,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발생했던 3.15 부정선거. 그 3.15 부정선거에 대한 반발. 또 하나는 이승만 정부의 실패한 경제. 50년대 초반 미국의 무상 원조에 의지하던 300산업에만 골몰했고, 실제적인 국가의 소비재를 넘어선 생산재 공업의 그런 발전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죠. 그래서 그런 어려웠던 경제 사정, 50년대 후반 들어와서 미국이 이제 무상 원조를 유상 원조로 바꾸면서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런 것도 4.19 혁명의 원인이었죠. 그러니까 4.19 혁명의 3.15 부정선거와 50년대 후반 경제 몰락, 이 두 가지가 원인이 됩니다. 어쨌건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부는 무너지게 되고요. 장면 정부가 들어서게 되죠. 장면 정부는 법을 바꿉니다. 내각 책임제, 의원 내각제 기억하라 그랬죠. 이건 대통령 한 명에게 집중돼 있던 권한을 가장 많은 의원을 배출한 다수의 정당과 그 정당의 대표인 국무총리에게 실권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이 내각 책임제, 의원 내각제는 장면 정부에만 나오는 특징이다 라고 해서 우리는 국무총리의 이름을 따서 장면정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4차 개헌도 있었고 이것저것 있었지만 중요한 건 4.19 혁명 이후에 혼란을 극복하지 못해서 뭐가 터져요? 육군소장 박정희와 이제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5.16 군사 반란,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자, 박정희가 군사 반란을 일으키고 내걸었던 명분이 뭐예요? 나는 사사로이 권력을 탐하는 것이 아니다. 난 무엇을 위해 일어났다? 4.19 혁명 이후에 혼란한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 이렇게 군대를 일으켰다. 왜 나라를 안정시켜야 돼? 반공. 지금 우리는 북한이라는 적이 눈앞에 있다. 그 북한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튼튼한 반공체제를 만들고 경제를 개발해야 한다 해서 반공과 경제개발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반란을 일으켰죠. 그러면서 군정을 실시하게 되는데, 그때 만들었던 대표적 기구가 국가재건 최고회의 중앙정보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군정이 끝나갈 무렵 법을 바꾸어서 다시 이 3차 개헌으로 의원과 총리에게 나눠져 있던 권력을 다시 누구에게? 대통령에게 돌리는 대통령 중심제의 개헌을 했죠. 그리고 공화당을 창당한 다음에 본인이 직접 대선 후보에 나와서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5대 대통령 박정희가 탄생을 한 거죠. 박정희는 본인의 약속대로 경제개발, 반공을 국시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경제개발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박정희 정권에. 자, 근데 경제개발할 건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뭐니 해도 머니가 필요한데, 문제는 이 나라에는 그 머니가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 박정희는 이 경제개발을 위해서 뭐가 필요해? 돈. 이 돈을 어디서 얻을 것이냐. 박정희 말했죠. 과정과 결과 중에 오직 결과만을 바라보고 가는 남자라고. 돈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과정에는 문제가 있어도 상관없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제개발에 필요한 돈을 모으겠다. 그 방법이 크게 몇 가지였죠, 여러분들? 3가지가 있었죠. 자, 집중! 박정희 정부가 경제개발을 하기 위해 돈을 모으는 건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었다. 뭐였죠? 첫 번째가 바로 한일협정, 한일 외교관계를, 국교를 정상화하는 거였죠. 그죠? 이 한일협정은 한미일 공동안보 체제를 원하던 미국의 입장과 경제개발에 필요한 돈을 얻기 위한 우리 한국의 입장이 반영되어서 맺어지게 된 거였죠. 자, 근데 한일협정이라는 건 쉽지가 않아.
외교관계 정상화한다는 거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죠. 왜냐면 우리랑 일본은 식민 통치라는 그 관계를 겪었으니까. 그래서 한국 대표 김종필과 일본 대표 오히라가 한일협정을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이냐를 가지고 논의를 했는데 그 논의하던 내용이 중간에 한일협정이 맺어지기 전에 공개가 됐죠. 그 내용이 뭐였죠, 여러분들? 뭐가 있었어요? 일단 여러분, 일본은 한국의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무상 3억, 무상 2억 달러.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돈을 지원하는 명분이 뭐야? 식민 통치에 대한 사과나 배상이 아니라 그랬죠? 독립 축하금, congratulation, 축하금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과랑 배상이 없다는 거.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여러분들? 네, 개인 청구권. 이제 그 대한민국 정부가 대표로 일본에게 그 축하금의 명목으로 돈을 받았으니까 이 시간 이후부터 일본 정부는 한국 개인, 식민지배 때 피해를 입은 한국 개인에게는 배상할 필요가 없다 해서 뭐 위안부나 징용자들에 대한 개인 청구권이 사라졌죠. 그죠? 그 외에도 예민한 독도 문제나 그런 문화재 반환 문제는 협의하지 않았다. 해서 사람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반발을 많이 했죠. 일본과의 국교를 다시 한다는 거에 대한 반발이라기보다 이 국교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맺어지는 내용에 대한 반발이 되게 많았죠. 이런 식의 굴욕적인 조약을 맺을 순 없다 해서 나온 게 바로 뭐야? 6.3 항쟁. 그거 기억하라 그랬죠. 사람들이 뭘 외쳤죠? 민족적 민주주의의 장례식. 박정희 네가 말하던 민족적 민주주의가 이런 것이냐 하면 사람들이 네가 말하는 민족적 민주주의는 죽었다.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을 치렀지만 결국 박정희는 이 6.3 항쟁도 계엄령으로 진압을 한 다음에 한일협정을 통해서 일본에게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한미일 공동안보체제를 만들었다. 한일협정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로도 부족해. 그게 어떻게 했죠? 베트남 파병. 미국이 이제 베트남과 전쟁 중이었을 때 미국에게 원군을 보내주었죠. 당시 국제적으로 고립돼 있던 미국은 한국의 원군, 원군이 필요했죠. 그죠? 그래서 해달라는 거 다 해줄게. 그게 뭐야? 브라운 각서. 그 해달라는 게 뭔데? 일단 한국군을 현대화시켜주고 한국군이 현대화하기 위해 필요한 무기나 이런 것들 돈을 지원해주고 한국의 경제개발을 위해서도 돈을 지원해주고 베트남 그 재건에 이제 필요한 사업들도 한국 기업에게 우선권을 준다. 이런 게 브라운 각서였죠. 그죠? 이를 통해서 한국은 베트남 파병을 통해서도 많은 돈을 얻습니다. 그 외에도 마지막 세 번째가 뭐죠? 서독의 광부 간호사 파견. 그러니까 한일협정, 그 다음에 베트남 파병, 그 다음 서독의 광부 간호사 파견. 이런 식으로 세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끌어 모았습니다. 이게 지난 시간까지 배운 내용이었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경제개발을 위해서 온갖 욕을 다 먹어가면서도 오직 결과만을 바라보고 수단과 방법 아닌 걸 돈을 모았잖아. 이제 이 돈 가지고 뭐 해야 돼? 경제개발 해야겠지. 그지? 그 경제개발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이번 시간의 핵심입니다. 박정희 정부는 어떤 식으로 경제개발했을까? 지난 시간에 돈 모으는 거 배웠으니까 오늘은 그 모은 돈으로 어떻게 경제개발하는가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프린트 그 가운데 아래 보시면은 이 박정희 정부의 경제정책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 보이시죠? 그 자그맣고 아래쪽에 이제 거기에 공부할 건데 박정희 정부의 경제정책, 일단 박정희는 두 번의 이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웁니다. 초반에 1차,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인데 이게 이제 박정희가 대통령 이제 당선되고 62년부터 1971년까지 10년 동안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총 10년 동안 진행을 했던 이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살펴볼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 여러분 그럼 쌤 박정희 정부 경제개발은 이때 끝인가요? 아니에요. 그 박정희 정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4차까지 있어. 근데 우리가 1차, 2차와 3차, 4차를 끊어서 구분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게 성격이 되게 다르거든. 그래서 일단은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부터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근데 이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 박정희 정부를 관통하는 경제개발의 큰 틀을 한번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근데 이거는 제가 따로 필기할 공간이 거기 없는데 여러분 포스트잇이나 연습장에다가 필기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포스트잇이나 연습장에 필기한 내용을 따로 좀 정리해서 옮겨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볼게요. 크게 우리나라 그 정부의 경제 전략과 그 전략의 한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개발의 전략과 한계점을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나라 정부의 경제개발 전략은 일단 경제개발을 누가 리더하느냐, 그러니까 누가 중심이 되어 끌고 가느냐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경제개발은 누가 끌고 갑니까?
그죠? 기업들이 끌고 가죠. 그죠? 삼성이나 현대 같은 전문적인 기업의 그 경영인들이 경제개발을 주도하는 게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잖아. 근데 그 당시는 아니었어요. 이때 우리나라가 너무 가난하고, 여러분, 이때도 삼성이랑 현대가 있긴 했거든? 근데 동네 구멍가게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대기업이 없어, 우리나라에. 완전 그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정부가 나서는 거야. 야! 나만 믿고 따라와. 그냥 이제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내만 믿고 따라와. 내가 시키는 대로 해. 하고, 대한민국의 경제개발은 철저하게 정부 관료들이 주도하는 이 정부 주도의 경제 전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부 주도의 경제 전략은 어떤 한계점을 지니느냐? 물론 여러분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 전략이 단점만 있는 거 아니에요. 되게 장점도 많아. 일단 정부의 지시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체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문제는 모든 그 경제 정책의 결정권을 누가 쥐고 있는 거야? 정부가 쥐고 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 기업의 오너예요. 기업의 CEO예요. 여러분이 어떤 뭐 국가 사업을 따내고 싶어. 뭐 이제 국가에서 뭐 도로를 짓는다든가 건물을 짓는다는데 그런 중요한 사업의 그 권한을 따오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누구에게 잘 보이면 돼요? 그죠? 그 경제정책을 주도하는 정부 관리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 되는 거야. 모든 걸 정부 관리가 주도하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해야 정부 관리의 마음을 얻을 수 있죠? 가장 효과적인 건 뭐야? 그래, 요거예요. 뇌물. 그러니까 정부 관리에게만 잘 보이면 모든 그 경제개발의 그런 혜택을 따올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정부 주도의 경제 전략은 필연적으로 뇌물과 부정부패를 불러올 수밖에 없어. 이름하야 정경유착. 정치와 경제가 붙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에서 많이 보죠? 이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이 기업가들에게 뇌물 받아먹는 거 있잖아. 그게 다 그 정부 관리가 경제권을 쥐고 있어서 그래요. 결정권을. 자, 아무튼 그 다음 두 번째. 그리고 여러분 그런 말, 요즘에는 그런 말 안 들어볼 수 있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되게 많이 들어봤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경제를 상징하는 말. 수출만이 살 길이다. 우리나라는 국토가 굉장히 좁아요. 이 한반도에서도 384 남쪽, 여기만 우리 대한민국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작은 땅이냐면, 여러분 통일시대 때보다 우리가 작은 나라야. 통일시대 때보다도 우리가 지금 작은 땅에 살고 있어요. 굉장히 조그마한 땅이거든. 그러니까 이 경제가 굴러갈 때 이 우리나라 영토 안에서 나오는 그거 가지고는 경제가 유지가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대한민국 경제에서요, 수출과 수입 차지하는 비중이, 수출이 이 나라 경제를 떠받드는 게 80%, 7, 80%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 경제의 수입은 7, 80%가 수출로 이루어져 있어. 그러니까 나라가 너무 조그맣고 생산량이 부족하고 하니까 다른 나라의 물건을 파는 거, 이것밖에는 할 길이 없는 거야. 이게 여러분 얼마나 조금 한계냐면은, 일본 있죠. 당장 우리나라, 이웃나라 일본. 여러분 일본 되게 큰 나라예요. 일본이 인구가 1억이 넘고, 일본 땅이 여러분 고구려 기억나시죠? 고구려보다 큰 나라가 일본이야, 얘들아. 더 커, 고구려보다 일본이. 그러니까 일본은 그 나라 경제에서 80% 정도는 자기네 안에서 해결이 돼. 그러니까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80%야. 얼마나 우리나라 경제가 해외 의존적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경제 초반부터, 지금도 그렇지만 되게 해외에 의존하는 게 많아. 특히 이 경제개발 초기에는 우리가 기술이 있니 뭐가 있니? 아무것도 없잖아. 경제를 개발하는 기술도 해외에서 빌려오고, 돈도 해외에서 빌려오는 거. 해외의 기술과 자본을 의존하는 식으로 경제개발 많이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당장 기술 개발할 돈이 없잖아. 외국에 돈을 지불하고 기술을 사오는 거야. 그리고 그 돈도 또 빌려오는 거야, 다른 나라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경제가 흘러가는데,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되게 해외의 기술에 밀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종속적인 성장이에요. 여러분 갤럭시 쓰시죠? 여러분 지금 핸드폰 세계를 양분하고 있는 게 뭐야? 애플의 아이폰과 삼성의 갤럭시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아이폰과 갤럭시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알아? 아이폰은 자체적인 소프트웨어를 쓰죠. 그죠? 자체적인 어플리케이션과 자체적인 소프트웨어를 써. 근데 삼성 갤럭시는 뭐 써요? 구글 안드로이드로 작동이 되잖아. 그지? 그 삼성이 만든 프로그램이 아니야. 삼성은 자체 소프트웨어를 만들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구글에게 수입해오는 거야. 기술을 수입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삼성이 갤럭시 핸드폰을 팔 때마다 구글에게 뭘 줘야 돼? 돈을 줘야 돼. 왜? 안드로이드를 빌려오니까. 그러니까 구글은 앉은 자리에서 돈 버는 거예요. 그 구글의 시스템을 삼성에게 빌린 대가로 돈을 받는 거야. 근데 그에 반해서 애플 아이폰은 파는 거 다 자기 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외의 기술을 의존하게 되면 거기에 종속되는 거야. 여러분 봐봐. 오늘 아침에 구글이 우리 이제 너네한테 프로그램 안 빌려줄 거야. 이러면 갤럭시 망하는 거야, 얘들아. 물론 아직까지 그런 일 없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해외의 기술을 의존하게 되면
종속되게 됩니다. 자체적인 기술이 이제 필요하거든요. 그런 한계가 좀 있죠. 그리고 해외에 돈을 빌리면 빚이 많아지잖아, 얘들아. 우리나라가 되게 빚이 많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특히 경제개발 초반엔 되게 많았어. 여러분, IMF라고 들어보신 적 있죠? 이 나라가 한번 망했어요. 97년, 98년에 그때. 망했어. 한번. 왜 망했는지 알아? 돈을 너무 많이 빌린 거야. 경제개발 초반에 여기서 돈 빌리고 저기서 돈 빌리고 막 빌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에 비해 빚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해외 기업들이 야, 한국 너네 불안해. 빌린 돈 지금 갚아. 하니까 당장 갚을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나라가 부도서단을 했어요. 한번 모라토리움. 부도서단 한번 해버린 거야. 이런 외환위기가 온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랑 일본의 차이점이에요. 일본은 자기 기술이 되게 강하고 일본은 돈이 많아서 별로 빌리지 않아. 여러분, 일본은 전 세계에서 다른 나라의 돈을 가장 많이 빌려준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독도 가지고 일본이랑 싸울 때 전 세계가 누구 편 들어줘? 일본 편 들어주는 이유가 뭔지 알아? 일본에게 돈을 빌린 나라들이 많으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당장 일본이 야, 빌린 돈 갚을래? 이 말 한마디면 전 세계가 벌벌 떨어, 얘들아. 아무튼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 전략, 그리고 해외의 기술과 자본을 의존하다 보니까 해외에 종속되어 있고 빚이 많아서 나라 경제가 위태롭다라는 거예요. 이거 사실 오늘날에 해당한 얘기지만 그 당시엔 이게 더 심했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말했지만 철저하게 수출 지향적인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여러분 자원이 나요, 뭐가. 우리나라 자원 엄청 없어요. 이 나라 그 조그만한 나라의 30%가 산지야. 평지는 30%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특별한 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땅도 좁다 보니까 수출밖에 할 길이 없어. 오늘날에 여러분들 BTS, 블랙핑크? 그것도 뭐였죠? 유명한 아이돌? 잘 몰라서. 그런 이제 아이돌들이 해외에 나가서 외화를 벌어오고 삼성, 갤럭시, 그리고 현대 해외에 나가서 돈 많이 벌잖아, 얘들아. 지금도 얘들아 메이드 인 코리아 하면 알아주는 성분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때는 메이드 인 코리아 없어. 그런 게 그러니까 해외에 내세울 만한 상품이 있어요, 없어? 없어요. 이때는 삼성, 갤럭시고 나발이가 없단 말이야. 근데 나라가 먹고 살 거면 수출밖에 할 길이 없어. 그럼 어떡해? 그래, 지금처럼 품질 좋은 상품이 아니야. 뭐로 승부를 봐야 돼? 가격으로. 최대한 값싼 가격으로 승부를 봐야 됩니다. 자, 이 당시 우리나라는 가난하다 보니까 오직 해외에 물건을 파는 수출밖에 할 길이 없는데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경쟁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 당시 메이드 인 코리아는 오늘날의 메이드 인 코리아처럼 뛰어난 기술이나 품질이 없어요. 내세울 거 뭐밖에 없죠? 저렴한 가격. 이때 우리나라는 오직 내세울 게 저비용이에요. 여러분, 이게 올바른 표현은 아니지만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이 오늘날 메이드 인 차이나면 떠오르는 이미지 있죠? 품질은 좀 떨어지지만 싼 값에 산다. 이때 우리나라가 딱 그랬어요. 물론 지금 메이드 인 차이나도 되게 좋아졌어. 성능 되게 좋아졌어요. 아무튼 수출 지향, 그다음에 우리는 저비용. 근데 봐봐, 물건 가격을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 노동자에게 임금을 많이 줄 수 있니 없니? 없잖아. 최대한 저렴한 가격에. 다른 나라가 TV 한 대를 100만 원을 팔 때 우리는 TV 한 대에 10만 원, 만 원 이렇게 싸게 팔아야 돼. 왜? 품질에서는 상대가 안 되니까. 그냥 싼 가격으로 떠리 이런 거밖에 내설 게 없는 거야. 근데 그렇게 떠리요 메이드 인 재팬이 100만 원 할 때 메이드 인 코리아는 10만 원입니다. 이렇게 할 거면 노동자들에게 월급을 많이 줄 수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이 저비용 구조는 여러분 필연적으로 노동자들에게 돈을 조금밖에 줄 수가 없어요. 저임금. 그럼 여러분 노동자에게 월급을 조금 주면 누가 불만이 생겨? 노동자들이 불만이 생기겠죠. 야씨, 한 달 월급이 5만 원이 웬 말이냐? 그럼 어떻게 해? 이 노동자들에게 월급을 조금 주고도 노동자들의 불만을 억누르려면은 뭐가 저렴해야 돼요? 물가. 한 달에 5만 원이라는 그 저렴한 저임금을 주고서도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생활이 보장될 수 있게 물가를 통제해야 돼. 그치? 그래야 불만이 덜 생길 거 아니야. 생각해봐. 한 달 월급이 5만 원인데 쌀 한 가마니에 10만 원이야. 이러면 진짜 폭동 일어나요, 폭동. 그러니까 한 달 월급을 5만 원 줄 거면 최소한 쌀 한 가마니에 5천 원 이런 식으로 가격을 물가를 낮춰놔야 된다고. 그러려면 가장 우리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뭐야? 쌀이야, 쌀, 얘들아. 밥은 먹고 사는 사람 있나요? 밥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얘들아. 그래서 이 노동자들의 저임금을 위해서 물가를 통제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쌀 가격이야. 저임금을 위해서 쌀 가격을 낮춥니다. 저고가. 자, 이게 어떤 부작용이 있느냐? 봐봐. 오직 나라가 물건을 파는 수출을 위해서, 이해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내세울 거라고는 저렴한 가격밖에 없어. 최대한 물건을 싸게 만들어야 돼. 물건을 싸게 만들어서 수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노동자들의 월급을 줄여야 되고, 노동자들의 월급을 줄일 거면은 물가를 통제해야 돼. 특히 무슨 가격? 쌀 가격을. 이게 어떤 부작용을 가지고 올까요? 저임금은 누구의 희생이 강조된 거야? 그래, 이거 노동자들의 희생이 강요된 거야. 이 나라를 위해서 월급 좀 조금 받아라. 나라를 위해 너의 월급을 좀 깎겠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저고가 정책은 누구의 희생을 담보라는 거야? 그래, 얘들아, 농민이야.
농민들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쌀 가격을 좀 낮춰라. 그 돈으로는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국가가 노동자들의 희생, 농민들의 희생, 그 노동자랑 농민들의 희생으로 저임금 저고가 정책을 통해서 물건 가격을 최대한 낮춘 다음에 해외에 파는 거야. 그때 우리나라 좀 유명했어요. 메이드 인 코리아 저렴한 나라. 메이드 인 코리아 싼 나라, 가격이 싸다. 이게 되게 우리나라의 이미지였어, 그 당시에. 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 되게 눈물 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게 진짜 가난한 나라가 택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전략이야. 그냥 몸으로 들이받는 거죠. 살아남아야 되니까. 자,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들 또 이때 봐봐. 이 당시 우리나라는 경제 어떻게 개발했을까? 봐봐. 도시와 농촌 골고루 다 함께 대기업, 중소기업 다 같이 으쌰으쌰 이런 분위기였을까요? 아니면 될 놈부터 키운다. 야, 어느 세월에 균등하게 키우고 있냐. 지금처럼 가난한 나라에서 다 같이 성장하자는 건 다 같이 굶어 죽겠다는 얘기다. 일단 될 놈들부터, 싹수 보이는 놈부터, 덩치 큰 놈부터 키우자. 어떤 거였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때 우리나라는 균형 성장이 아니야. 될 놈부터 키운다. 불균형 성장. 될 놈 돼. 몰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거 있잖아. 여러분 리그 오브 레전드 할 때 팀이 밀리면 원딜한테 CS 몰아주잖아요. 그나마 제일 잘 큰 라이너한테 CS를 몰아주잖아. 네가 빨리 CS 쓸어 담은 다음에 하나라도 코어 10 더 맞춰서 캐리 좀 해줘. 그게 그거야, 얘들아. 지금 다 망했으니까 최대한 될 가능성이 있는 애들부터 키우자. 불균형 성장. 여러분 치면 라이너, 제일 잘 큰 라이너에게 CS 몰아주는 거라겠죠? 이거 뭐야? 불균형 성장이라는 게? 그래, 지역 격차. 어디랑? 봐봐. 도시와 농촌 중에 어디를 키울까요? 당연히 도시죠, 여러분들. 도시부터 키우는 거야.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우리나라, 여러분 강원도 가보신 적 있어요? 강원도? 강원도랑 막 전라도 시골? 그런데 시골이랑 서울 비교해봐. 같은 나라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차이가 나요. 여러분 해외 경제에서 한국을 뭐라 부르는지 알아요? 서울이랑 농촌은 20년 차이가 난대. 그 인프라나 시설이. 여러분은 경기도에 있으니까 못 느끼는 거예요, 잘. 경기도 부분에서 지방으로 가면 우리나라는 지금 도시랑 농촌 차이 엄청 심해, 격차가. 이때부터 벌어진 거야. 일단 도시에 집중 투자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업들도 어떻게 할까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에 누구부터 키울까? 그래, 대기업부터. 그러니까 도시와 농촌 중에서는 도시부터.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에서는 대기업부터. 흔히 말하는 재벌 위주의 경제정책이 펼쳐지는 거죠. 이게 여러분 어떤 부작용이 생길까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빈부격차가 엄청 심해집니다. 그리고 소득격차도 엄청 심해지고요. 재벌 위주의 이런 그런 경제의 정책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게 여러분에게 좀 먼 얘기일 수 있지만 젊은이들이 어디에 취업하고 싶어 하죠? 다 삼성이나 현대 같은 대기업을 원하죠? 왜 그렇게? 이거 얘들아, 중소기업에 취업하냐 대기업에 취업하냐에 따라서 그 월급이나 이런 게 너무 차이해요. 그래서 다른 나라, 우리나라처럼 심하게 차이 안 나, 얘들아. 우리나라는 봐봐. 자, 정리하면 여러분들, 당시 박정희 정부의 경제정책은 크게 어떤 전략이었다? 누가 주도한다? 모든 경제정책을 정부가 주도한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가진 게 없다 보니까 기술이랑 자본을 다 어디서 빌려온다? 해외에서 빌려온다. 그리고 수출을 지향했다. 수출을 위해서는 우리가 내세울 거는 저렴한 가격. 이 저렴한 가격을 위해서 노동자들에겐 저임금, 농민들에게는 저고가 정책을 펼쳤다. 그리고 델론부터 키운다. 도시와 대기업 위주의 불균형 성장을 전략으로 삼았다. 이게 여러분들 어떤 한계를 가지고 와요? 정부 주도의 경제정책은 정부에게만 잘 보이면 돼. 뇌물을 바치는 정경유착. 해외의 기술과 자본을 의존하니까 기술은 종속적이 되고 자본은 빚이 많아지니까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리고 이 저렴 을 위한 저임금 저고가 정책은 노동자랑 농민의 피땀 눈물로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이런 불균형 성장은 빈부격차, 소득격차, 재벌 위주 이런 게 이제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영화 베테랑 아시죠? 어이가 없네 했던 거 있잖아. 그 마음에 안 든다고 트럭에서 불러가지고 야구방망이로 후드를 팬 다음에 내 값이라고 2천만 원 던져주는 그런 게 일어나는 거야, 얘들아. 어이가 없죠. 자, 그럼 봐봐. 이런 큰 틀을 머릿속에 넣고 이제 박정희 정부의 경제정책을 봅시다. 자, 박정희 정부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 어떻게 했죠? 한일협정, 베트남 파병, 서독의 광부 간호사 파견, 그 외에도 각종 빚을 막 끌어와요. 이런 식으로 돈을 모았다. 이건 작은 말은 더 복습 안 할게요. 한일협정, 베트남 파병, 서독 광부 간호사 매체. 아시죠? 자, 그럼 특징. 누가 주도한다? 정부가. 정부가 주도하는
뭐 위주의 수출. 우리는 오직 수출입니다. 수출 주도형 경제개발. 내수 경제가 아니야, 얘들아. 안에서 흘러가는 경제가 아니라 철저하게 다른 나라에게 물건을 갖다 파는 정부 주도의 수출 주도형 경제개발이에요. 근데 봐봐. 이때 우리가 팔 수 있는 물건이 뭐 있을까? 삼성, 갤럭시 핸드폰, 현대, 소나타, 아반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어딨어, 얘들아. 우리나라 이때 뭐 파는지 알아요? 기술이 없잖아. 이거 어떻게? 노동력만 있으면 되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는 그냥 손발만 달려있으면 그냥 부지런하게 손발만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 거. 가발, 신발, 인형. 뭐 인형 눈알 붙이는 알바 해봤어요? 인형 가끔 뉴스 밖에 나오잖아. 부업으로 막 인형 그 눈알 붙이는 알바 있잖아. 그거는 기술이 필요 없잖아. 손발만 달렸으면 돼, 얘들아. 그래서 이 당시 우리나라는 기술이 필요 없는 그냥 노동집약적인 경공업 중심의 물건을 팔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표적인 그때 상품이 가발이었어요. 가발이랑 신발, 뭐 인형. 가발은 뭘로 만들었게? 진짜 머리카락. 여러분, 그래서 미용실에서 있잖아. 옛날에는 가난한 집 여자들이 머리카락을 팔았어요. 머리를 일부러 기른 다음에 미용실 가서 머리카락 팔게요 이래가지고 머리카락을 잘라서 팔았어. 그러니까 그걸로 가발을 만들어. 그래서 얘들아, 이 당시 우리나라 가발이 되게 인기가 많았다. 다른 나라는 가발을 머리카락 가지고 안 만들어. 그냥 인조섬유로 만든단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는 진짜 이 머리카락 가지고 만드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있잖아. 막 한겨울에 남편 선물 사주려고 크리스마스 때. 근데 아내가 돈이 없어. 그래서 남편을 위해 선물 사려고 머리를 완전 다 밀어가지고 그동안 길렀던 머리 다 머리카락 팔고 그걸로 남편에 이제 선물을 사주고. 그래가지고 남편이 이제 아내가 머리에 모자를 쓰고 있으니까 여보 왜 머리에 모자를 써 벗겨봤더니 아내가 비구니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눈물 막, 그러니까 그 머리에 밀어가지고 엉엉 껴안고 오는 막 그런 얘기들이 되게 친하야 얘들아. 이런 게 되게 머리카락 갖다 팔고 그랬어요. 아무튼 참. 자, 근데 여러분들,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는 정부 주도의 수출 주도. 이때 우리가 파는 건 노동력의,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노가다 상품, 이런 걸 경공업이라 그래요.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는 노동력 집약, 이런 것들 경공업 중심의 물건을 팔았습니다. 자, 근데 우리 경제의 한계,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뭐 구조? 저비용. 우리가 내세울 거라고는 오직 저렴한 가격밖에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죠? 물건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월급을 줄여야 되죠. 저임금 정책. 노동자들의 희생. 자, 여러분, 여기서 저임금 정책에서 우리가 한 남자를 꼭 알고 가야 돼요. 전태일. 참 이름 생각 먹먹한 사람인데, 전태일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여러분, 여러분 혹시 시다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예전에 영화 친구에서 야, 내가 네 시다바리가 이런 얘기 하는 말 있잖아. 시다바리라는 말을 쓰죠, 여러분들. 잠깐만 이거 좀 볼게요. 이거 좀만 지우고. 시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여자 노동자들을 시다공이라 불렀어요. 시다공. 이게 뭔 말이냐면 여러분, 자, 우리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 우리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중에서 여러분들 성인도 있지만 미성년자들이 되게 많았어요. 옛날에는. 미성년자들이 왜 공장에 가요? 가난하니까. 학교에 보낼 돈이 없으니까 공장에 이제 아직 그 미성년자들도 공장에 가서 일을 하는 거야. 근데 얘들아, 이 미성년자 노동자들, 성인 말고 이 미성년, 공장에서 일하는 미성년 노동자들은 남자가 많았을까, 여자가 많았을까? 남자가 많았을 것 같다고요? 아닙니다. 여자가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왜 그럴까요? 왜 여자가 남자보다 많았을까? 남아선호 사상. 집안에 여러분 옛날에 아이를 많이 낳았잖아. 그래서 집안에 이제 막 애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말하는 거야. 딸들 불러서, 야, 네 오빠, 네 동생은 학교 다니면서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너희가 네 오빠랑 동생을 위해서 공장에 나가야겠다. 그래서 그 당시 남자를 선호하는 그런 남녀 차별이 심하다 보니까 집안에서 딸들은 무조건 공장 보내는 거야. 학교 못 다니게 합니다. 그래서 집안의 딸내미들은 오빠와 남동생들이 공부할 학비를 벌기 위해 어릴 때부터 학교를 못 다니고 공장으로 가는 애들이 많았어요. 그런 여자 노동자들을 비하하는 편이 시다공이야. 그래서 얘들은 맨날 동년배 애들이 교복 입고 학교 갈 때 공장에 가가지고 미싱질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때 우리나라 노동자들 삶이 어땠는지 알아요? 월화수목 금금금이야. 주말 없어요, 여러분들. 일요일이 어디 있고 토요일에 빨간 날이 어디 있어, 얘들아. 1년, 한 달에 한 번 쉬면 좋은 회사야. 1년에 이틀인가 쉬었다 그래요. 언제 쉬는지 알아? 추석 당일, 설날 당일. 1년에 딱 2번 쉬어. 하루에 몇 시간 일하게? 평균 노동시간 18시간이야. 하루에 몇 시간? 24시간이요.
18시간을 일 시켰어, 얘들아. 지옥이죠, 지옥도 월급도 엄청 조금 주고 막 괴롭히고 막. 근데 전태일은 그 공장에서 이 여자 노동자들을 관리 감독하는 감독관이었어. 나는 전태일이 이제 막 감시 감독하고 있는데 그 어린 여자애, 그 10몇 살짜리 여자애가 그 당시 인형이랑 신발 만드는 거잖아. 막 미싱질 하다가 하루에 그 어린 나이 여자애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18시간씩 일한다 생각해봐. 월화수목 금금금. 애가 그걸 막 돌리다가 졸면서 존 거야. 그래서 이 돌리다가 손가락이 갈려 나간 거야. 뜯겨 나간 거야. 그래서 전태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게 뭔지 알아? 보통 우리 같으면 으악 난리가 났을 거 아니야. 그 여자의 손가락이 갈려 나간 그 어린 여자가 애가 13살인가 4살인가? 애가 어떤 반응을 보는지 알아? 피 뚝뚝 떨어지는 손을 안고서 전태를 앞에 무릎 꿇고 빌었대. 공장장님 제발 위에다 말하지 말아주세요. 저 괜찮습니다. 저 이거 병원 가면 고칠 수 있습니다. 저 제발 위에다 말하지 말아주세요. 애가 울면서 말을 하더래. 피 뚝뚝 떨어지는 손을 안고서. 왜 그런지 알아? 다쳤다는 얘기를 들으면 공장장이 어떻게 하게요? 병원 보내. 아니요. 뭐야 손가락 잘려나갔어? 일 못하겠네? 내보내. 걔 말고도 일하겠다는 애는 많아. 손가락 잘린 병신 어디다 써먹어? 내보내! 이거란 말이야. 내가 저 여기서 잘리면 집에서 동생들 저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의 병든 엄마 아빠 제가 일 못하면 동생들 학교 못 다니고요. 엄마 아빠 굶어 죽습니다. 제발 말하지 말아주세요. 울면서 빌더래. 전태일이 충격을 먹은 거야. 이건 인간이 사는 삶이 아니구나. 이래서 그때부터 전태일이 근로기준법 준수해라. 야 우리도 사람이다. 일주일에 하루, 일요일은 쉬게 해줘라. 그리고 어떻게 이 미성년자 여자애들에게 하루에 18시간 일하게 하느냐. 하루 근로시간 12시간으로 줄여줘라. 여러분, 오늘날 만약에 일주일에 하루 쉬고요, 12시간 일하라 그러면 잡혀가. 오늘날에도 말이 안 되는 조건인데 그 당시엔 그거도 뭐였던 거예요. 제발, 우리도 사람이다. 사람답게 좀, 일하게 해달라. 하고 전태일이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싸웁니다. 근데 이 말을 들어줘, 안 들어줘? 안 들어주죠. 왜? 철저하게 저비용을 위해서는 노동자의 희생이 필요하니까 정부랑 모든 사람들은 이 전태일의 말을 무시해요. 그래서 전태일이 어떻게 하냐? 내가 아무리 말해도 내 목소리는 공허한 외침이구나. 사람들에게 노동자들의 비참한 현실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충격이 필요하겠구나 해서 전태일이 서울에 가서요. 그 도로 그 광장 한복판에서 몸에다가 콸콸콸콸 기름을 끼얹고 불을 붙여서 분신 자살을 했습니다. 그 온몸이 불에 타들어가는 와중에서 전태일을 외쳤어요. 노동자도 사람이다. 근로기준법 준수해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라고 외쳤어요. 그래서 전태일이 그렇게 죽어갔거든. 이게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줘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서야 이 노동자들이, 특히 미성년자 노동자들이 얼마나 희생을 당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돼. 그리고 전태일이 마지막에 죽기 전에 남긴 유서가 뭐냐면, 전태일도 공부를 못했어. 학교를 제대로 못 다녔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노동자들의 권리를 주장을 하고 싶은데 본인도 아는 게 없는 거야. 근데 주변에 물어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태일이 나에게 똑똑한 대학생 친구 한 명만 있었더라면 얼마나 도움이 됐을까 하고 이제 유서 썼거든. 그때 이제 대학생들도 반성을 되게 많이 해요. 우리가 대학생이라고 잘났다고 거들먹거릴 게 아니라 노동자들의 삶에 도움이 돼야겠다. 해서 이때부터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전태일을 아름다운 청년이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아무튼 지금 전태일 생각보다 되게 먹먹합니다. 자, 아무튼 저임금 정책 이런 부작용이 있었다. 그리고 이 저임금을 위해서는 뭘 통제해야 돼? 월급을 저임금을 하려면 뭘 통제해야 돼? 물가를 통제해야겠죠. 그죠? 그 물가가 뭐야? 저고가예요. 쌀 가격을 낮춰야 될 거 아니야. 한 달 월급을 5만 원 주고서도 노동자들을 부려먹으려면 최소한 쌀 가격이 5천 원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막 한 달 월급 5만 원 주는데 쌀 가격이 5만 원이면 죽으란 얘기죠. 그래서 이 저임금을 위해서는 저고가 정책이 필요합니다. 농민들의 희생. 그리고 여러분, 도시랑 농촌의 격차가 심해지는 게, 얘들아 봐봐. 우리나라 정부는 철저하게 불균형 성장, 될 놈부터 키우자. 도시랑 농촌 중에 어디부터? 도시부터. 도시만 몰빵을 하는 거야. 진짜 농촌은 얘들아 그냥 도시를 위한 쌀 공급 기지예요. 산미진식 계획처럼. 도시에서 부족한 식량을 공급하기 위한 빵 셔틀이 되는 거야, 농촌이. 그래서 농촌이 경제가 완전 파탄나는 거예요. 그리고 봐봐. 너네가 젊은 청년이야. 돈을 벌어야 돼. 어디로 갈까? 그지? 일어나면 당연히 도시로 몰려드는 거야. 공장에서 일해야 될 거 아니야. 농촌에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이촌양도.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간다는 겁니다. 농촌에는 늙은 노인들밖에 남지 않아. 완전 농촌 경제가 아작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야, 이대로 가다가 농촌 망하겠다. 농촌을 되살려보자 해서 박정희 정부가 했던 게 바로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요 유명한 새마을운동이에요. 여러분이 반티 맞출 때 꼭 이상하게 반티 알아오라고 새마을
그래가지고 이거 반티로 하자고 그러더라고. 난 너네가 새마을운동을 아니? 라고 하는데 여러분 빈티지 반티 있죠? 그게 새마을운동이야. 그게 새마을운동입니다, 여러분들. 이때 나왔던 구호가 잘 살아보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우리 한번 잘 살아보자. 그래가지고 이 새마을운동으로 여러분들 그 피폐해진 농촌을 오늘날 얘들아 농촌이 어느 정도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건 이거 덕분이야. 새마을운동이 굉장히 효과가 컸어요, 여러분들. 망해가는 농촌을 크게 살린 정책입니다. 물론 부작용도 많았지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불균형 성장. 우리나라는 철저하게 델론부터 키우는 경제였다는 거죠. 잘 나가는 그나마 잘 큰 라이너에게 CF를 몰아주는 겁니다. 일단 도시랑 농촌 중에 어디? 도시. 그래서 도시랑 농촌의 격차가 심해지고 뭐 도시 빈민 문제, 빈부격차, 소득 격차 문제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리고 대기업 위주의 성장. 그리고 나라가 다 이제 외채, 다른 나라의 돈을 빌려오고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본과 기술을 우리가 개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버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 빌려온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특히 우리가 누구한테 많이 빌렸냐? 미국이랑 일본에게 여러분들 많이 빌렸어요. 여러분 시사에 관심 있는 친구들 기억할 거야. 우리나라 노제팬 운동 있죠? 가지 않겠습니다, 파지 않겠습니다. 이게 뭐 때문에 나온 거야? 불화수소. 우리랑 이제 일본이랑 관계가 나빠지니까 일본에서 우리나라 경제 핵심되는 물질인 불화수소를 더 이상 판매하지 않겠다 하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휘청휘청 걸었잖아, 얘들아. 그게 얘들아 다른 나라에게 의존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당장 일본이 물건 하나만 팔았는데 온 나라가 휘청거린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도 안가품으로 이제 니네만 그러냐?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도 막 유니클로 안 사겠다 이런 게 생긴 거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우리 스스로 자력 경제를 해야겠다 이런 게 되는 거죠. 아무튼 의존도가 너무 심하다. 그리고 정경유착의 폐단, 재벌위주의 성장 이런 것들 이야기했었죠, 여러분들. 자, 아무튼 이런 것들. 여러분,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경제개발은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대성공입니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렀어. 경제성장률, 지금이야 중국이 그 기록을 깼지만 중국이 우리 기록 깨기 전에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경제개발했던 게 대한민국이에요. 깜짝 놀랐어. 아니 저 6.25 전쟁으로 완전 거지꼬라지된 나라가 저 짧은 시간에 어떻게 저렇게 빠른 경제성장 이루었지? 그래서 외국인들은 한국 경제 밝은 면만 봐. 와, 브라보 코리아, 어메이징 코리아 이러지만 여러분들 우리 알고 있죠? 이 경제개발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 그러니까 경제개발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주도, 수출주도의 경제개발 초반에 우리나라 초반에는 철저하게 노동집약적인 경공업, 기술이 필요 없는 이런 것들을 했다. 수출 경제 확보를 위한 저비용을 위해서 노동자들이 희생이 담보된 저임금, 그리고 저임금을 위한 농민들의 희생, 저고가, 불균형 성장을 통한 도농격차, 외채 증가, 재벌 위주의 성장, 자본과 기술을 외국에 의존하면서 의존도가 심해지고 이런 것들, 문제들이 있었다. 전태일과 새마을운동 기억하시고요. 근데 어쨌건 여러분, 봐봐. 박정희는 경제개발에 성공했죠. 어쨌건 본인 약속을 지킨 거야. 박정희가 5대 대선에 나올 때 경제개발을 들고 나서 이긴 거잖아. 임기 동안 경제개발했죠. 박정희는 한 번 더 대선에 나옵니다. 5대 대선이 63년이요. 얘들아, 프린트 봐봐. 5대 대선이 몇 년에 있었지? 1963년. 대통령 임기 몇 년이라고? 5차 개헌으로 다시 바꿨죠. 임기 몇 년? 4년에 몇 번 가능해? 중임. 2번 가능해. 박정희 한 번 더 나올 수 있죠. 박정희는 5대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6대 대선에 출마합니다. 이게 몇 년이야? 임기 4년이라 그랬지? 5대 대선이 63년이었죠? 4 더한 몇 년이야? 67년. 그러니까 이제 67년에 있었던 6대 대선에 한 번 더 두 번째 대통령 후보로 나옵니다. 중임까지 가능하니까 한 번 더 박정희, 윤무선이 붙어. 누가 이겼게? 이때는 압도적으로 이겨. 진짜 압도적으로 박정희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그런데 박정희가 대통령에 당선되고요. 바로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때 어떤 위기를 맞이했냐? 여러분 혹시 김신조라는 사람 아세요? 이게 어떤 거냐면 북한에서 완전 무장한 특수부대, 무장공비 12명을 서울로 보냅니다. 얘들이 온 목적이 뭔지 알아요? 대통령 암살. 실제로 이 12명의 완전 무장한 무장공비가 청와대 뒷산까지 접근을 해요. 그 뒷산에서 이제 우리나라 경찰들에게 걸려. 그래서 이제 총격전 끝에 12명 중에 딱 한 명만 생포가 돼요. 나머지 다 죽고. 그 한 명이 바로 김신조야.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났죠. 북한이 간첩 보냈으니까 완전 무장한 무장공비를.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너 우리나라에 왜 왔냐 했더니 얘가 뭐라 했냐면 내래 박정희 뭐같이 따라왔으다 이렇게 말을 한 거야. 오늘 언론이 보는 데서 난리가 난 거죠. 박정희 완전 열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박정희가 야 북한에서 내 목을 따겠다고 간첩 보냈는데
나도 복수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도 김일성 모가지 따로 특수부대 보내. 이래서 특수부대 훈련시켜요. 이게 여러분들 영화 실미도, 설경구 씨가 주는 실미도 있죠? 이게 이때 만들어진 부대야. 그럼 그 실미도 부대는 정말 김일성 모가지 따로 북한 갔을까요? 못 갑니다. 훈련 다 끝나고 못 가요. 그 왜 못 가는지는 나중에 연결시켜 드릴게요. 나중에 나옵니다. 어쨌건 김신조 사건, 그리고 뭐 푸에블로우 납치 사건, 이거 이제 그 푸에블로우라는 여객선을 북한이 납치해. 그리고 울진 삼척 무장고위 사건이라고 해서 북한이 또 간첩을 보내가지고 울진 삼척 지역에서 간첩들이 활동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위기를 맞이했어.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이승만을 설명할 때 뭐라 했냐면 이승만은 포기를 모르는 남자라겠죠. 박정희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남자야. 엄청나게 지금 나라가 흔들흔들하잖아. 박정희가 이걸 기회로 만듭니다.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요? 봐라! 저 북한 놈들 얼마나 위험한 새끼들인지 봤지? 김신조, 푸에블로우, 울진 삼척 봐봐. 저 북한 놈들은 정말 위험한 새끼들이야. 그러니까 봐봐. 너희들이 저 북한, 저 위험한 빨갱이로부터 안전하려면 누굴 믿고 따라야 돼? 나를 믿고 따라야 돼. 나를 중심으로 단결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북한에게 멸망당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나를 믿고 따라와야 돼. 나만 믿고 따라와. 내가 너희를 저 빨갱이로부터 지켜주겠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이제 막 설득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뭘 얘기하느냐. 근데 그거 알아? 내가 너희들을 저 잔혹한 빨갱이로부터 지켜주고 싶은데 우리나라 헌법상 대통령은 몇 번밖에 못해? 그래, 임기 4년에 중임 2번밖에 못해. 근데 나는 지금 2번째 대통령이야. 나 임기 끝나면 더 이상 대통령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내가 사라지면 누가 너희를 북한으로부터 지켜주니?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북한으로부터 저 빨갱이들로부터 지켜줄 수 있게 나 대통령 한 번만 더 하게 해줘. 진짜 딱 한 번만 더 할게. 라는 거야. 그게 바로 6차 개헌입니다. 기존에 여러분 5차 개헌은 임기 4년에 중임만 가능했잖아. 6차 개헌은 뭐야? 3선. 한 번만 더 하게 해줘. 라는 거야. 3선 개헌. 나 한 번만 더 하게 해주면 내가 진짜 더 잘 살게 해주고 저 북한 놈들로부터 너희를 확실하게 지켜줄게. 라고 6차 개헌을 밀어붙입니다. 이게 통과돼요.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이용해서 이 위기의 해, 이 위기감을 이용해서 이 3선 개헌인 6차 개헌이 통과됩니다. 그리고 이 6차 개헌 통과됐으니까 박정희는 한 번 더 나올 수 있지. 그지? 3번째 출마 가능한 거야. 그래서 3번째 대통령이 나옵니다. 이게 몇 대 대선이야? 7대 대선. 몇 년도에 일어났을까? 임기 4년이잖아. 67 더하기 4는 71, 71년에 7번째 대통령으로 나옵니다. 3번째 도전이죠. 이 박정희, 3번째 대통령, 3번 대통령을 노리는 박정희 앞을 가로막은 게 바로 누구냐? 김대중. 얼마 전에 이웃사촌 영화 개봉했죠? 김대중 씨를 모델로 한 영화예요, 여러분들. 이 김대중이 나섭니다. 자, 박정희는 말해요. 국민 여러분, 저 진짜 딱 한 번만 더 믿어주시오. 딱 한 번만 더 믿어주시면 다시는 이번 3번째를 마지막으로 다시는 국민 여러분들에게 저 찍어달라는 이야기, 저에게 표 달라는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을 들은 김대중. 이때 여러분 김대중 되게 젊었다? 나이가 40대였어요, 김대중. 되게 젊은 나이야, 대통령 나오기에는. 이 김대중은 뭐라 그랬냐면, 국민 여러분, 저 말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박정희는 지금 영구집권, 총통, 독재를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 국민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박정희를 대통령을 만들어주면 그땐 국민 여러분은 다시는 여러분 손으로 대통령을 뽑지 못할 것입니다. 박정희는 이번에 당선되면 분명히 독재를 할 것입니다. 라는 거야. 자, 두 남자의 말이 다르죠. 이번을 마지막으로 다시는 국민 여러분들에게 표달라는 소리 하지 않겠습니다. 이번에 박정희를 뽑아주시면 그게 여러분의 마지막 투표입니다.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을까요? 정답은 둘 다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은 다음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